안녕하세요. 저 BC카드의 유진세라고 합니다. KT 클라우드하고 저희 BC카드는 같이 사업을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아쉽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다른 서밋을 가면 원래 타사 사례를 많이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사나 좀 집들이 하는 느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KT 클라우드 상품 위주로 많이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저희 페이북이 재구축되면서 어떻게 집을 꾸며놨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페이북 재구축 기술 검토부터 설계 그리고 시스템 실제 구축까지 모두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지금 페이북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여정 이렇게 조금 멋있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는 PPT 작성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KT 클라우드 측에서 빨리 제목부터 달라고 그러셔서 제목을 드렸는데 제목을 드린 다음에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KT 클라우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다시 작성해서 순서를 껴 넣긴 했는데 약간 광고인가? 유튜브 광고인가? 이런 느낌처럼 느껴지는 위치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KT 클라우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고민들과 경험했던 점들을 기술해 놓은 거니까 광고가 아닙니다. 먼저 저희 페이북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페이북은 저희 BC카드에서 대표로 하고 있는 금융 슈퍼앱이고요. 그리고 여기 수정이 안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고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300만의 유효 고객 숫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월 평균으로 500만 정도의 MAU 그리고 매일매일 100만 DAU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동시 접속자도 거의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항상 고객들이 몰려있는 서비스다라고 한번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고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페이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페이북은 점점 서비스가 느려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 2008년도, 9년도에 인터넷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때 만들었던 프레임워크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 기획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규모 고객들이 몰려오는 것 자체가 인프라 운영자들에겐 되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벤트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저희가 매월 1일 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이태그라고 약간 선착순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할 때마다 와스라고 하는 저희 인스턴스가 맨날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고 계속 인프라 운영자들은 밤을 새면서 매일같이 이제 우는 날들을 보냈겠죠. 저희 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복날에 삼계탕 쿠폰을 뿌려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쿠폰 이벤트를 뿌리자마자 또 와스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스가 재기동되면은 잠깐 몇 명 받고 다시 와스 죽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는 와스 담당자들만 삼계탕 쿠폰을 받았다. 그럼 재개동된 다음에 잠깐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받지 못하고 와스 담당자만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죄송스러운 서비스 운영 상태였습니다. 저희 기존 페이북의 시스템의 문제는 정말로 오래되었던 단일 모놀로식 구조를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아키텍처들을 모두 갖고 있던 점입니다. 방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인스턴스 구조는 2009년도 정도에 완성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약간만 손봤을 뿐이지 그동안 바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일 모놀리스식 구조를 갖고 있으면 트래픽이 급증했을 때 사실은 수평 확장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DB 같은 부분에서는 DB가 한 개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RAC로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절대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몰리면 무조건 서비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단일 모놀로식으로 인스턴스를 운영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두렵습니다. 어느 프로그램 한 군데서만 에러가 나도 전체 인스턴스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발생할 때마다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그리고 모든 총체적 난국 때문에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나름 저희가 좋은 UI와 여러 가지 UX를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느린 속도 때문에 고객들은 불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구축의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삼았는데, 대규모 트래픽 처리, 이거는 저희가 20만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20만은 이 줄을 원래 더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줄을 별로 세우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동시 접속자가 20만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트래픽 목표를 삼았었고, 그리고 저희 모던 아키텍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와스 위에 옛날 자바 버전 1.8 정도 되어 있는 자바를 올리고 사용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현재 현존하고 있는 모든 아키텍처를 적용하자는 마음으로 다 하나씩 분석하고 설계하고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15년 넘게 유지해왔던 모든 기술 부채들을 청산하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더 이상 부채를 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 기존에는 느낄 수 없던 이 정도 속도가 가능하다고, 이런 느낌으로 완전한 속도 개선에 대한 성능 개선을 목표로 저희 재구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광고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구축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들을 고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저희 페이북은 채널 앱이기 때문에 채널 앱들은 대부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마이태그만 같은 경우에도 평소의 트래픽보다 저희가 마이태그 서비스를 매월 1일 0시에 오픈하면 10배, 20배까지도 많은 고객들이 한 번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온프레미스의 장비를 미리 20배 사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라는 정책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았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제가 케이트 클라우드만 쓰고 있진 않거든요. 저 뭐 애저는 별로 안 쓰고 있긴 한데 AWS는 좀 많이 쓰고 있고, 정말 작은 부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케이트 클라우드를 고른 점은 여기 있는 4가지 점입니다. 이 점은 사실은 저희는 금융권인데 금융권이 아니시더라도 그 규제 안에 있는 산업군이시라면 꼭 고려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미 마이데이터에서 케이트 클라우드하고 좋은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1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100% MSA에 100%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미 클라우드 위에서 채널 서비스를 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클라우드는 사실 그 네트워크 비용이라는 것들은 CSP사가 잘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비용을 한번 뽑아주세요라고 하시면 네트워크 비용을 절대 뽑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케이트 클라우드는 사실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에서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일부 과금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케이트 클라우드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서버는 많이 쓸 건데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되게 많네? 라고 고민되신다면은 무조건 케이트 클라우드를 고르시는 게 아마 비용적으로 많이 세이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좀 AWS 콘솔과 많이 친해졌는데 기존의 인프라 운영자가 AWS나 애저 콘솔을 처음 맞닥뜨리면 그냥 바보가 된 느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만나면 이것이 양키 감성인가? 이런 마음으로 나는 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콘솔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은 100% 공감하실 겁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콘솔이에요. 하지만 케이트 클라우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케이트 클라우드 저희 담당 임원분들도 막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내용이 진짜 아니고 케이트 클라우드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트 클라우드는 한국 사람이 딱 보면 물론 없는 기능들도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알겠다라고 느낌이 와요.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케이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은 기존의 자사 인력들이 아직 특별히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직 역량 확보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려운 기능들까지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AWS에 있는 많은 사스나 파스 기능들 사용하지 않고 뭐 적당히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사실 굳이 그렇게 갈 필요보다는 KT 클라우드에서 훨씬 더 기존 인프라 인력들이 랜딩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고려해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저희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타사 CSP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게 보안이나 이제 규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이런 금융당국 정책에 많은 그 챌린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최근에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뭐 기본 전통적인 그 이아스 환경 말고 이제 뭐 파스나 사스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실 글로벌 CSP사에 있는 EA 계약서는 변경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표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안은 없고, 뭐 KB나 이렇게 큰 업체들은 몇 개 별도의 안을 작성한 게 있는데, CSP사가 직접 계약을 바꿔주기보다는 MSP사에서 뭐 SLA 계약을 별도로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한 쿠션 먹여서 적용하는 것들이 좀 많긴 한데, KT 클라우드는 어찌됐건 그런 계약 조건들을 많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바꿔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사다. 였기 때문에 저희가 KT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뒤에서는 이제 사실 클라우드는 뭐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잘 나오진 않고요. 어떻게 페이북을 재구축했는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집들이는 여기부터 하는 건데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위해서 제가 사실 고려했던 점들이 정말 수십 가지인데, 제가 이 발표를 할 때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계신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뽑았던 4가지입니다. 뒤에서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DB까지 모두 MSA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본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은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MSA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만 해도 처음에 그 주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자꾸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을 막 강요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끝까지 데이터까지 다 분할했었고요. 저희 마이데이터 구축 때도 그때 KT 클라우드가 주사업자로 들어오셨었는데, 여기 계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장님이시긴 한데, 그때 저희 처음에 오라클 RAC 3 노드를 구성을 해서 갖고 오셔서 제가 이러실 거면은 나가라고 제가 할 정도로, 사실 데이터에 분리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MSA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MSA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 격리하고 수평 확장이 가능한 점인데, 저희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DB까지 분리하지 않으면 장애를 격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수평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MSA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MSA만 좀 그려봤고, 저희 여기 보시는 결제 같은 경우에 저희 카드 사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앱이 다 죽어도, 모든 MSA가 죽어도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할 때 결제 MSA DB에는 핵심 데이터는 다 동기화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테스트할 때 나머지 MSA를 다 죽인 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투입하고 결제가 되는 것까지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까지 완벽히 분리하고, 저희가 예전에는 뭐 데이터를 뭐 무결성 뭐 이런 걸 다 지켰지만, 사실 이제 점점 대규모 트래픽으로 가면서 그런 점들은 약간 완화돼야 되는 것들이고, 일부 부분들은 복제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맞게 설계한다면은 저희 결제 DB도 데이터의 오너십이 어디가 있는지 중요한 거지, 데이터를 MSA 한다고 데이터가 여기에만 있어야 돼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데이터의 오너십을 그 MSA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인 거지, 데이터는 여기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다면 절대 MSA를 아마 구성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결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반드시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 모토를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완벽히 분리하고 서비스를 분리해서 나머지 모든 MSA가 다운되어도 결제를 진행할 수 있고요. 저희 혜택이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규모 트래픽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할 때는 항상 병목이 DB가 당연히 올 수 있겠죠. 저희가 아무리 DB를 잘게 쪼개고 데이터를 MSA를 격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계에 맞이 한계를 다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은 실시간 복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DBAS 말씀하실 때 잠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읽기 전용을 저희가 DBAS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읽기 전용을 수평으로 확장할 수 있게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측될 수 있는 뭐 대용량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프리워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미리 읽기 전용 DB들을 미리 띄워놓고 해당 DB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의 어플리케이션만 수평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까지 수평 확장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이제 정말로 대규모 이벤트를 위한 수평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현재 DB가 운영기만 20개 이상 운영되고 있고 개발기까지 하면 뭐 30개 이상 DB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중요한데 제가 사실 계속 중요하다고 말을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대규모 서비스는 무조건 비동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 이 부분 때문에 저 뭐 개발자나 이런 분들과 정말 악유도 있었고 뭐 다툼도 많았지만 대규모 서비스는 무조건 비동기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개발자분들 특히 저희처럼 재구축인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뭐 10년, 5년 이상 쌓여 있던 개발 플로우가 있을 거잖아요. 서비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바꾸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뭐 서비스 기획자, 현업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같이 있던 개발자들 다 거의 뭐 한 몸처럼 저한테 몰려와서 절대 프로세스를 바꿀 수 없다. 이거 바꾸면 뭐 장애난다. 뭐다. 뭐 이렇게 아마 챌린지를 엄청나게 받으실 거예요. 아마 본인이 설계하시고 뭐 AA거나 뭐 이런 기획을 하신다면 챌린지를 엄청 받으실 건데 저희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서비스를 먼저 지정하고 들어가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었고 그 서비스는 별도 관리해서 무조건 그 책임 리더들한테 해낼 때까지 계속 팔로우업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하는 말들이 이거는 뭐 순서를 보장해야 돼요라는 이런 핑계라던가 아니면 뭐 이거는 뭐 백엔드한테 응답을 받지 않으면 서비스할 수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챌린지를 받으실 텐데 순서 보장 이런 거 다 레디스나 이렇게 서비스를 분리함으로써 원자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미 내가 이 사람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만 미리 체크하고 실질적으로 뭐 DB를 업데이트한다거나 아니면 계정계나 뭐 카드계 쪽에다가 뭐 전문을 던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회에 갔다 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분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분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프카나 이런 큐를 사용하게 되면은 분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순서를 보장하는 것도 카프카에서 큐를 뭐 파티션을 하나로 한다거나 멀티한다거나 좀 다르긴 한데 순서 보장까지도 카프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규모 서비스를 비동기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거를 해낼 때까지 계속 챌린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대규모 서비스는 비동기로 해야 되고 핵심 서비스는 지정해서 반드시 달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건 특이한 개념일 수 있는데 저희는 API도 모두 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실 저희 페이북은 이전에는 정적 콘텐츠도 캐시를 잘 못했던 서비스였어요. 근데 하지만 정적 캐시는 당연한 것이고 캐시 정책들은 뭐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지만 API도 캐시를 해야 됩니다. 캐시를 왜 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MSA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앱이다 보니까 당연히 카드계 호출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채널 앱들은 이제 다른 쪽 서비스에 호출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타 서비스에 영향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재구축을 할 때 카드계에서 이 호출이 1초 걸린다는 응답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중요한 데이터를 매 화면마다 쓴다면 저희는 매 화면에서 1초씩 허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성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적 콘텐츠가 아니고 핵심 서비스들도 모두 API를 캐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까보시면은 저 이것도 아까 그 핵심 지정 목록에 담아서 캐시해야 되는 데이터를 관리했었는데 핵심 데이터는 무조건 반복돼 사용됩니다. 앱 내에서 어떤 화면을 들어가더라도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고 확인해서 그 데이터들은 전부 다 캐시해야 됩니다. 저희는 심하면은 그 다음 화면의 서비스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면을 진입하기 전에 먼저 호출하고 먼저 캐시해 둡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백엔드를 그 카드기를 찌르지 않고 바로 고객한테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아마 캐시 정책을 만드시다 보면은 이게 고객의 그 세션이나 토큰과 같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될 캐시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될 캐시인지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캐시 매니저가 따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의 토큰, 저희는 토큰을 사용하고 있는데 토큰이 만료될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게 캐시인지 아니면 뭐 이거는 1주짜리인지 더 장기인지 이 여부를 관리해서 캐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 성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채널 앱이 다른 사이트도 비슷할 수 있는데 채널 앱이 커지면 긴장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카드계가 그랬는데 저희가 트래픽이 원래 10,000명이어서 먼저 죽었는데 그럼 카드계가 문제가 없었겠죠? 저희가 20만 명을 받았어요. 그럼 카드계가 20만 명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계 쪽에 호출을 줄여주는 데가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API 캐시를 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앞에 나왔던 비동의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카프카에다 큐를 관리하게 되면은 저희가 20만 명의 고객 호출을 카드계에 동시에 던지면 카드계는 무조건 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카프카에 20만 명을 쌓아놓고 천천히 카드계에 쏜다면 카드계가 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동기로 유량을 제어해주고 API도 캐시하고 이런 식으로 채널계에 재구축을 하지 않으시면 아마 우리는 살지만 뒤가 죽는 이런 경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사실 쿠버네티스는 기본이지만 제가 넣어뒀어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쿠버네티스를 써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시간을 초과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쿠버네티스는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는 저는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페이북이 서버만 해도 뭐 160대 이상이고 DB도 아까 수십 대 있고 그 각 들어가 있는 솔루션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운영 인력이 들으시면 상상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어찌됐건 정말로 적어요. 아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일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되게 적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유도 쿠버네티스의 자동화 기능들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쿠버네티스에는 셀프 힐링이랑 오토 스케일 아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뭐 처음부터 있던 개념이고 지금 너무 잘 동작하는 개념입니다. 그 셀프 힐링은 뭐 말할 것도 없긴 한데 서비스가 죽으면 자동으로 그만큼 서비스 유지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서버가 죽더라도 제가 서버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서비스가 복구되어 있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제가 복구해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토 스케일 아웃은 좀 튜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튜닝만 적당히 하신다면은 여기 제 그림에 있는 서비스만 확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서버까지도 자동으로 확장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STO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데 ESTO를 사용하시면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L4부터 L7까지 가능한데 이거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는 A/B 테스트, 블루그린 배포 이 등등의 여러 가지 트래픽 제어도 이미 하고 있고 저희 내부 고객들에 위한 선배포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대고객 배포 전에 운영기에 실배포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개의 배포 전략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팁인데 PCI DSS가 자동으로 준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PCI DSS에서는 사실은 그 외부 트래픽 이외에 내부 트래픽도 모두 암호화하게 되어 있는데 ESTO를 사용하게 되시면 저희가 암호화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ESTO가 자동으로 구간 내의 모든 것들을 MTLS로 암호화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PCI DSS의 내부 트래픽도 암호화라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달성된다라는 부분들에 좀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뭐 아르고시드나 헬름, 뭐 하버, 긴랩, 젠킨스 이런 부분 저희 모두 사용하고 있고 쿠버네티스 사용하신다면 이 모든 시스템들과 정말 완벽한 궁합을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났는데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도 원래 되게 길게 준비되어 있는데 짧게 해볼게요. 그 테스트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는 중요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테스트를 몇 달씩 밤을 새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때도 주사업자 측에서 저한테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테스트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만을 계속 얘기하시길래 제가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남들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프로젝트는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내부 직원들이 반드시 참여하고 확인하고 끝까지 진행하셔야 되고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으면 뭐 며칠 밤을 새더라도 완수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뭐 비동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 내부 직원들을 설득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부 직원들이 어떤 골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공유가 돼야 되고 그 골들을 달성하면 어떤 것들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하면 정말 된다라는 믿음들을 정말 심어줘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가 회사를 뭐 15년 넘게 다니긴 했지만 저보다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지만 저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하면은 정말 좋아진다.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 부분들 달성해야 된다. 하고 뭐 읍소도 하고 화도 내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진행해서 어찌 됐건 다 달성시켰고요. 내부 직원들에게 꼭 골을 목표를 공유해 주시고 그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는 점들을 계속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동기부여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저희 서비스는 10분의 1 이상으로 속도가 감소되었어요.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컨텐츠 용량이 사실은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10분의 1도 안 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컨텐츠까지 따지면 20분의 1도 안 되게 속도가 줄어든 거겠죠. 저희는 보시면 옛날에는 중요한 저희 카드 이용료 서비스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한 1초쯤 걸렸거든요. 평균적으로도. 근데 마이태그 할 때는 뭐 1분이 아니고 3분 걸리던데 3분도 걸리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뭐 어떤 이벤트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다 0.1초 내에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동시 접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 구성해 놨고요. 서비스 오픈한 다음에 매 1일에 뭐 서비스 장애가 없었고 저희 이틀 뒤에 또 1일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워밍업 해놓으면 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의 페이북 계획만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요. 이제 저희 페이북은 사실은 이번에 약간 이제 기술 부채 청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아직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사실은 내부를 고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요새 AI 다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사실 중요한데 AI 에이전트를 달성하시려면은 내부 구조 시스템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페이북 서비스를 MCP 기반의 서비스로 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이 MCP 서비스로 다 페이북 서비스를 변경한다면 에이전트가 이제 페이북과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통신하게 된다면 이제 AI가 추론해서 개인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더 나아가면은 챗GPT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대화로 물어보시잖아요. 저희 앱처럼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페이북을 챗GPT 같은 대화형 서비스로 구성해 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저희들도 뭐 즐거운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네, Q&A는 별도로 없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말고 KT 클라우드 통해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다 그 연락 회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